이 이야기는 영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경상도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사건이다. 당시 이 고을에서는 한 달 가까이 이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고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당사자들도 모두 세상을 뜨고 없지만 이 이야기만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과연 어찌된 연유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한다. 때는 영조 25년, 가을이 깊어가던 무렵이었다. 경상도 의령 고을에 박씨성을 가진 양반가가 있었으니 대대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한 집안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수백 마지기 논밭을 가지고 있어 고을에서는 제법 이름난 양반으로 대접받고 있었다. 이 박씨 집안의 외아들 박지호는 23살의 청년으로 용모가 단정하고 글 공부에도 제법 소질이 있어 주변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 평가받고 있었다. 다만 성품이 다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평을 듣곤 했는데 이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이리라. 박지훈의 아버지 박한규는 비록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학문을 숭상하고 예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바라며 어려서부터 엄하게 교육시키. 그러던 어느 날 박한규는 아들의 혼처를 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23이면 혼인하기에 다소 늦은 나이였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훈아, 이제 네 나이 23이니 혼인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박한규가 서재에 불러들인 아들에게 말했다. 예, 아버님. 아버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르겠나이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대답했다. 그는 부모가 정해주는 배필을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좋다. 내가 마침 좋은 집안을 물색해 두었느니라. 같은 고을에 사는 정씨 집안 딸인데 인물도 단정하고 성품도 어질다고 하니 우리 집안 며느리로 손색이 없을 게다. 정씨 집안이라 하시면 정진사 댁 말이다. 정진사는 비록 나이는 많으나 학식이 깊고 덕망이 높은 분이시니 그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에도 영광이 될 게다. 정진사는 그 고을에서 나이가 지긋한 선비로 젊은 시절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그 이후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집안이 몹시 가난했지만 그의 학식과 인품만큼은 고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했다. 정진사에게는 정란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다. 21살의 정란은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으나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워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았으며 바느질과 음식 만드는 솜씨도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정란의 집안이 워낙 가난한 탓에 변변한 혼수를 준비할 수 없어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21살이면 당시로서는 시집 가기에 다소 늦은 나이였으니 정진사 내외는 딸의 혼처를 놓고 은근히 걱정하고 있던 차였다. 박한규가 중매쟁이를 보내 혼담을 정하자 정진사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진사 댁에서 우리 딸을 며느리로 맡고 싶다 하시니 이 어찌 황송한 일이 아니겠소. 정진사는 아내에게 말했다. 영감, 근데 우리 형편에 혼수를 제대로 장만할 수 있겠소? 박진사 댁은 우리와는 달리 부유한 집안이니 혼수가 초라하면 시집에서 며느리가 무시를 당할까 걱정이요. 그야 물론 걱정이오만 박진사께서 혼수는 소박하게 준비해도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되지 않겠소. 무엇보다 박도련님이 인품이 좋다 하니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은 덜 할게요. 이렇게 하여 두 집안 사이에 혼담이 오가고 곧 혼인 날짜가 정해졌다. 음력 9월 보름날, 추석을 며칠 앞둔 길일이 택일되었다. 혼인 날짜가 정해지자 두 집안에서는 분주하게 혼례 준비에 들어갔다. 박씨 집안에서는 사랑채를 새로 단장하고 신부를 맞을 안채도
깨끗이 정리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할 잔치 준비도 시작되었다. 떡을 찌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안팎이 분주했다. 정씨 집안도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딸의 혼수를 준비하느라 온 집안이 정신이 없었다. 정란의 어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하고 정진사는 얼마 안 되는 전답 면마지기를 팔아 최소한의 혼수를 장만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혼인 날짜가 다가올수록 신부가 될 정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갔다는 것이다. 라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혼인을 앞두고 얼굴이 어두우니 어미가 보기에 마음이 편치 않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두렵기만 해서요. 정란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그러나 어머니 눈에는 딸의 걱정이 단순히 낯선 곳에 간다는 두려움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시집 가는 게 무섭지 않은 처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박도련님은 인품이 좋은 분이라 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예, 어머님.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사실 정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이야기는 정란이 16이 되던 해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봄, 정란은 아버지를 따라 인근 장터에 갔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20 남짓한 나이의 청년으로 평민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총명해 보였다. 정란이 장터에서 아버지와 떨어져 혼자 구경을 하던 중 갑자기 취객 하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놀란 정란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그 젊은이가 나타나 취객을 제지했다. 어르신, 술에 취하셨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죠. 젊은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취객을 달래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정란은 그 모습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고 젊은이가 돌아오자 인사를 건네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젊은이는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정란은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혹시 이 고을 사람이신가요? 정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인근 산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약을 구하러 장에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정시성을 쓰고 이름은 란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시군요. 저는 성은 최씨이고 이름은 석원이라고 합니다. 최석원. 정란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우연을 가장하여 장터에서 몇 차례 더 만났다. 만날 때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다. 석원은 비록 평민 출신이었지만 독학으로 글을 익혔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다. 그는 정란에게 자신이 지은 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시는 비록 거칠었지만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어 정란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란 역시 석원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석원은 정란의 그림 솜씨에 감탄하며 그녀가 양반가의 교수치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낭자는 참으로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염집 교수들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으시니 말입니다. 그건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들처럼 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세상 이야기, 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석원은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고 정란은 자유롭게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양반가의 딸과 평민 출신의 젊은이가 맺어지기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정란이 19이 되던 해 석원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정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낭자, 저는 낭자를 처음 뵌 그날부터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비록 저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낭자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실입니다. 정란은 석원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저 역시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다른데 어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낭자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떳떳하게 낭자의 아버님께 혼인을 청하겠습니다. 석원은 굳은 결심이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석원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낮에는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고 밤에는 등잔불을 켜고 글을 읽었다. 정란 역시 석원을 위해 기도하며 그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석원이 23이 되던 해 그는 드디어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정란은 석원이 과거를 보러 가던 날 몰래 만나 그에게 정성껏 수놓은 주머니를 건넸다. 이것을 품에 지니고 가세요. 당신의 합격을 빌며 정성껏 수놓았습니다. 석원은 감격하여 주머니를 받았고 과거를 보러 떠났다. 그러나 석원은 과거에 낙방하고 말았다. 비록 실력은 있었으나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양반 자제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게다가 시험 당일 긴장한 탓에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이다. 낙방 소식을 듣고 돌아온 석원은 크게 낙담했다. 정란은 그런 석원을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낭자,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예요. 정란은 석원을 격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과연 석원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자신의 부모가 다른 혼처를 정하는 것은 아닐까? 정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석원이 과거에 낙방한 지 2달 후 정진사는 딸을 불러 박씨 집안과의 혼담 이야기를 꺼냈다. 라나, 아비가 너를 위해 좋은 혼처를 구했다. 박씨 집안 도련님과 혼인을 하도록 하여라. 정란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21살이 넘었으니 이제는 시집을 가야 할 때다. 박 도련님은 인품도 좋고 집안도 괜찮으니 우리 집안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인연이다. 하지만 아버님, 라나, 이 아비 말을 거역하려느냐? 이미 두 집안 사이에 혼담이 오갔고 곧 태기를 할 것이다. 너는 순순히 따르도록 하여라. 정진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정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란은 몰래 석원을 만났다. 석원 씨,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박씨 집안과의 혼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석원은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란낭자, 낭자께서는 어찌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저와 함께 도망가시죠. 석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도망을요? 예. 우리가 함께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란은 잠시 망설였다.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였다. 하지만 석원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정란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석원에게 급작스러운 불행이 닥쳤다.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원래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의원은 어머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석원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간호했다.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에도 아들에게 말했다. 석원아, 어미가 너 때문에 미안하구나. 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양반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는 반드시 나으실 겁니다. 아니다.
어미는 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석원아, 어미가 죽거든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아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석원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사흘 후 세상을 떠났다. 석원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정란에게 소식을 전할 겨를도 없었다. 한편 정란은 석원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혼인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석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란은 몰래 석원이 사는 마을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곡하는 석원의 모습이었다. 석원 씨, 정란이 달려가자 석원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란낭자, 어찌 이곳까지?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나요?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란은 석원을 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석원 씨, 이제 어떻게 하죠? 제 혼인 날짜가 보름 후로 정해졌어요. 란낭자,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함께 도망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석원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낭자께서 저 때문에 부모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낭자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되겠지요. 차라리요? 차라리 낭자께서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원의 말에 정란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저를 포기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결코 낭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낭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물러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석원은 정란을 꼭 껴안았다. 란낭자, 혹시 박도련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싫어요. 저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박도련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낭자께서 그분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낭자의 부모님도 기쁘게 하고 낭자 자신도 편안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석원이 조용히 말했다. 계획이요? 예.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혼인 전날 밤 제가 낭자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란은 석원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혼인 전날 밤을 기다리겠어요. 그 후 석원과 정란은 헤어졌고 정란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석원의 말대로 박지훈을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혼인을 며칠 앞두고 두 집안에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록 정식 혼례전이었지만 두 집안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에 간단한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이다. 정란은 처음으로 박지훈을 보았다. 지훈은 정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다. 단정한 용모에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정낭자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훈이 공손히 인사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정란은 어색하게 답례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란은 지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다. 만약 지훈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정란은 죄책감 없이 혼인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훈은 좋은 사람이었고 정란을 진심으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정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혼인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다. 정란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석원이 오늘 밤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란의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란낭자, 저 석원입니다. 정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석원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석원 씨, 낭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석원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편지 한 통이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박도련님께 전해주십시오. 내일 혼례식이 시작되기 전에요.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나요? 그것은 낭자께서 저와 성년간 사귀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낭자께서 이미 제 아이를 임신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정란은 깜짝 놀라 석원을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임신하지 않았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박도련님은 낭자와의 혼인을 파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낭자께서는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때 저와 함께 도망가는 겁니다. 정란은 석원의 계획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안 돼요.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낭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버님께 누를 끼치고 박도련님께도 상처를 주고 그건 옳지 않아요. 정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석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낭자께서는 정말로 박도련님과 혼인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원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석원은 쓸쓸한 표정으로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정란이 석원의 팔을 붙잡았다. 기다려요, 석원 씨. 당신은 저를 정말 사랑하나요? 물론입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박도련님과 혼인을 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석원은 정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란 낭자, 저는 낭자를 결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다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낭자께서 혼인을 하신 후에도 저를 잊지 못하신다면 혼례 전날 밤, 그러니까 오늘 밤 저와 함께 달아나 주십시오. 저는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밤새 기다리겠습니다.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자정이 되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를 포기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정란의 말에 석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정란을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안아준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석원이 떠난 후 정란은 방 안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석원과 함께 도망가고 싶었다. 석원과 함께라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귀하게 키워주셨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의 혼수를 장만해 주셨다. 그런 부모를 배신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박지훈 생각도 났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훈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와 혼인하여 살아간다면 비록 석원만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란은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부모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란은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와 마을 입구로 향했다.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석원이 서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란을 기다리고 있었다. 낭자, 석원은 정란을 보자 달려왔다. 오셨습니까? 저와 함께 가시는 겁니까? 정란은 석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석원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대로 된 이별도 없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낭자, 석원 씨,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도련님도 좋은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 혼인하여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석원은 정란의 손을 꼭 잡았다. 란 낭자, 저를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란은 석원의 손을 놓고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석원이 그녀를 붙잡았다.
기다리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낭자, 사실은 제게 다른 계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계획이요? 저는 내일 혼례식장에 나타나 낭자를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혼례식을 방해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낭자에 대한 제 사랑을 고백하려 했습니다. 정란은 깜짝 놀라 석원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지금 낭자의 마음을 듣고 보니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낭자를 얻는다 해도 낭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낭자, 제가 낭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낭자를 놓아주는 것이 맞겠지요. 낭자께서 행복하시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정란은 석원을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란이 석원의 품에서 벗어났다.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석원 씨. 안녕히 가십시오, 낭자. 부디 행복하십시오. 정란은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석원은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혼례식 날이 밝았다. 박씨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신랑 지우는 혼례복을 갖춰 입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정씨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정란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혼례복을 입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라나, 너무 긴장하지 말거라. 오늘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도록 해라. 어머니가 딸을 다독였다. 예, 어머니. 정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혼례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다. 신랑 측에서 가마를 보내왔고 정란은 가마에 올라탔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란은 가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를 건넸고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뛰어다녔다. 가마가 마을 입구를 지날 때 정란은 큰 느티나무를 보았다. 어젯밤 석원과 작별했던 그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느티나무 아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정란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석원이었다. 석원은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정란이 탄 가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어려 있었다. 정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마 밖으로 손을 뻗었다. 석원 씨. 그녀가 작게 속삭이는 순간 가마가 갑자기 멈춰 섰다. 무슨 일이시오? 가마꾼이 물었다. 정란은 정신을 차리고 손을 거두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가세요.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란은 뒤를 돌아보며 석원을 바라보았다. 석원도 가마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가마는 석원을 뒤로 하고 계속 나아갔다. 가마가 박씨 집안에 도착했다. 혼례식장은 이미 많은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신랑 지우는 혼례복을 갖춰 입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란이 가마에서 내려 혼례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모든 사람이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석원이 서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로 혼례식장에 난입한 것이냐?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정란은 깜짝 놀라 석원을 바라보았다. 석원은 혼례식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저는 정난 낭자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석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지했다. 무슨 소리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정진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때 석원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어젯밤 정란에게 보여주었던 그 편지였다. 이 편지에는 정난 낭자와 저 사이의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박도련님, 부디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석원은 편지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지훈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읽는 지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정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석원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석원이 대신 대답했다. 예, 사실입니다. 정란 낭자는 저와 성년간 사귀어 왔고 이미 제 아이를 임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정진사가 크게 소리쳤다. 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 라나, 이게 무슨 일이냐? 정란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편지를 내려놓고 석원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정낭자를 사랑합니까? 지훈의 질문에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정란을 바라보았다. 정낭자,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석원 씨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혼례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웅성거렸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훈은 천천히 혼례복을 벗기 시작했다. 박한규가 급히 달려와 아들을 붙잡았다. 아버지, 저는 이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두 집안이 약속을 한 일인데. 하지만 신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어찌 억지로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 정란이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정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낭자,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부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훈의 말에 정란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은 석원에게로 다가갔다. 당신이 정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디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석원은 깊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평생 정난 낭자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혼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한규는 분노하여 정씨 집안을 질타했고 정진사는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아 주저앉고 말았다. 하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떠들어댔다. 그 혼란 속에서 석원은 정란의 손을 잡고 혼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달렸다. 마을을 빠져나가 산으로, 강으로 달렸다. 한참을 달린 후 두 사람은 숲속 작은 개울가에 멈춰섰다. 낭자,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석원이 물었다. 정란은 석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석원은 정란을 꼭 껴안았다. 낭자,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낭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정말 잘도 속아 넘어가는군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미소가 어려 있었다. 지훈은 웃으며 다가왔다. 두 분이 정말 순진하시구려. 제가 어찌 두 분을 그냥 보낼 수 있겠소? 정란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낭자,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저 편지 말입니다. 지훈이 품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편지에 쓰인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네? 정란과 석원은 동시에 놀라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은 편지를 펼쳐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에는 석원이 말했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도련님께, 저는 정난 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낭자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실입니다. 도련님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부디 낭자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낭자께서 도련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낭자는 이 편지의 내용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낭자께서 저를 잊지 못한다면 낭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낭자의 진심을 확인하시어 옳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란은 편지를 읽고 깜짝 놀라 석원을 바라보았다. 석원 씨, 이게 대체 무슨... 석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란 낭자. 저는 낭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을요? 예. 만약 낭자께서 저를 잊고 박도련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편지를 보고 분명히 부인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는 박도련님과 혼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석원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낭자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낭자의 마음이 아직도 저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란은 할 말을 잃었다.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석원 씨는 정말 영리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화가 났지만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석원 씨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연극을 꾸민 겁니다. 석원 씨가 보낸 편지 내용을 마치 불륜의 내용인 것처럼 말하고 혼인을 파기하는 척한 것이지요. 지훈의 말에 정란은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혼례식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예,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정낭자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낭자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면 저는 기꺼이 낭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낭자께서 석원 씨를 선택하셨으니 지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제가 무슨 권리로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두 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절을 했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원도 깊이 절을 했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은 진정한 군자이십니다. 지훈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혼인하여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가 자라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제가 학문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석원과 정란은 놀라 지훈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비록 혼인은 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석원 씨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아쉬워하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의 아이만큼은 제가 잘 가르쳐서 과거에 급제시키고 싶습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석원과 정란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두 분은...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 정낭자의 부모님께서 크게 노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분간은 이 고을을 떠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도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진사 어르신을 찾아뵙고 잘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지훈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석원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분간 쓰실 노잣돈입니다. 받으십시오. 도련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석원은 눈물을 흘리며 돈주머니를 받았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두 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지훈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혼례식장으로 향했다. 정란과 석원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박지훈은 약속대로 정진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분노하던 정진사도 지훈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박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의 넓은 마음에 감복하였습니다. 정진사는 깊이 절을 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연이 아니었던 것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후 지훈은 정란과 석원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가 소식을 전했다. 정진사 어르신께서 두 분의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란과 석원은 기뻐하며 지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도련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어서 고을로 돌아가 정식으로 혼인하십시오.
제가 이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지훈의 말대로 정란과 석원은 고을로 돌아가 정식으로 혼인식을 올렸다. 비록 작은 혼례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약속대로 두 사람의 혼례를 주선하고 석원이 학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3년 후 석원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당히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란과 석원은 지훈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도련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두 분이 행복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일은 잊지 않으셨죠? 물론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도련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정란은 아들을 낳았다. 석원과 정란은 아이의 이름을 지훈의 훈자를 따서 지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명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박도련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훈은 감동하여 아이를 안아주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지훈은 약속대로 명훈을 가르쳤다. 명훈은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고 20살이 되던 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명훈이 과거에 급제하던 날 석원과 정란 그리고 지훈은 함께 모여 축하 잔치를 열었다. 선생님, 아니 은인이시여. 모두 은인 덕분입니다. 석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명훈이의 노력과 두 분의 정성스러운 교육 덕분입니다. 저는 다만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정란이 지훈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혼인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의 가정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두 분과 명훈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요, 반드시 혼인을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돕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은인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석원이 깊이 절을 했다. 세월이 흘러 박지훈은 50살이 되었다. 그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에게는 석원과 정란의 가족이 있었고 명훈이와 그의 자식들이 있었다. 지훈은 명훈의 아이들에게도 학문을 가르쳤고 그들 역시 훌륭하게 자라났다. 어느 날 병상에 누운 지훈을 석원과 정란, 명훈이 함께 찾아왔다. 은인이시여, 부디 일어나셔야 합니다. 석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인, 제가 혼례 전날 밤 부인이 도망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정란이 놀라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부인께서 그날 밤 최 선생과 도망갔다면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켰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비겁하게 도망갔다면 저는 두 분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정직하게 마음을 밝혔기에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한 일 중에서 두 분을 도운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계속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박지훈의 마지막 말이었다. 박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석원과 정란, 명훈은 지훈을 위해 사당을 지었다. 그리고 해마다 지훈의 제사를 정성껏 지냈다. 명훈의 자손들도 대대로 지훈을 잊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마을에서는
지금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혼례 전날 밤 신부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정란의 용기였고 그 용기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는 드물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희생과 용서, 그리고 정직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라진 신부의 비밀이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소문도 있었다. 혼례식장에서 석원이 보여준 그 편지에 대해서 말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석원이 처음부터 지훈과 짜고 연극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정란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 석원과 지훈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정란 역시 물어보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모두가 행복했다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마을의 큰 느티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새잎이 돋아나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린다. 옛날 이곳에서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했다더라. 그리고 그 작별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었다더라. 나무는 아무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세월의 흐름을 바라볼 뿐이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속삭인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영조년간에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일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혼례 전날 밤 신부가 사라진 사건이 있었고 그 신부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랑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부를 용서했고 오히려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해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기에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 당사자들의 이름조차 확실치 않지만 이야기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